안녕하세요. 전국의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연세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척추 비수술 치료 후 실패한 사례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비수술 치료의 한계 및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 비수술 치료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과 척추 전문 병원에서 또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수술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효과는 좋아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지만 또 의외로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남아서 또 그 다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비연구회 양방향 척추내시경 연구회와 부울경 척추내시경 연구에서 이제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비수술 치료와 내시경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차를 간단히 보면은 5가지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3번과 4번이에요. 비수술 치료의 실패 사례를 좀 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기본 구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서 봤을 때 크게 S라인 모양을 보이고 있고 경추와 흉추와 요추 크게 이렇게 3가지 부위가 있죠. 특히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 부위는 요추예요. 허리뼈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이 허리뼈는 5개의 뼈와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추간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면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수액과 섬유륜 이 2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수액은 안에 그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부분, 물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섬유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처럼 굉장히 질긴 그런 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수액의 압력은 상당히 높아요. 사실 우리가 타이어 공기압을 한 35에서 한 40, 자동차 타이어요. 한 40 psi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수액의 압력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압력을 받고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섬유륜이라고 하는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퇴행성 변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구조물은 황색인대와 후관절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먼저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퇴행성 변화의 발생의 진행 요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메카니컬 스트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사망할 때까지 허리라는 구조물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구조거든요. 특히나 이제 목, 등, 허리 중에서도 허리 부분이 이 상체, 상반신의 모든 무게를 다 버텨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 부분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일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그런 자세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척추, 특히 허리 쪽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하, 말 그대로 무거운 무게가 걸린다든지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든지 외상이 가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농업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또래의 연령에 비해서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를 촉발하는, 시작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발 부위를 보시면 이제 중간부 경추뼈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번, 6번에서 보통 많이 생기고 허리는 5개의 뼈 마디 중에서 4번과 5번 그리고 5번과 천추 1번 마디 이 2마디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나 흡연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흡연은
그 담배를 태우게 되면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죠.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양분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받는 것이 이제 확산에 의해서 받습니다. 혈관이 없거든요.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영양을 받으려면은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영양분이 확산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그 혈중 농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디스크에 전달되는 그런 산소라든지 이런 영양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꼭 금연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죠. 변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역시나 추간판입니다. 디스크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후관절이나 인대 쪽에도 퇴행성 변화가 와서 황색인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색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받게 되면은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그런 조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그런 병변으로 되는 것, 그게 이제 협착증이잖아요. 그래서 황색인대의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 후관절도 영향을 받아서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고 커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관절 자체에서 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퇴행성 후관절 병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척추체, 척추골에도 퇴행성 변화가 발생돼서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뼈 모양에다가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자란 것들이죠. 마치 가시가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척추체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뼈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런 기계적 부하가 오래되고 척추에 그런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뼈 스스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뼈가 더 자라는 거죠. 더 자라게 돼서 옆쪽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이렇게 뼈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 치료의 기본 원칙은 뭐냐?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비스테로이드의 약물이라든지 진통제 그리고 침상 안정을 하면 좀 편해지겠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등을 먼저 해서 우리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 통증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비수술 치료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비수술 치료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풍선 그리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척추 치료는 굉장히 다양해요. 쉬운 치료부터 아주 어려운 치료까지 있는데 우리가 환자를 보고 증상을 봤을 때 처음부터 아주 뭐 높은 단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단계 주사 치료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술 치료는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고 수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 단계로 비수술 치료, 시술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성형술은 보통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는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은 그 신경 눌린 부위에 부종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성형술은 우리가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도달해서 약물을 뿌려가지고 염증을 씻어내고 신경의 부종을 떨어뜨려서 이제 통증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신경성형술이죠. 그래서 과정을 보시면은 환자분이 수술방 침대 위에 엎드려 계시면 이렇게 꼬리뼈 구멍 이 부분이죠.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누구나 이 꼬리뼈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취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칼집을 조그맣게 내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꼬리뼈에서부터 넣어서 허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가 지금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건 이제 실제 제가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시술했던 과정이고요.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해서 시암 사진에서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병변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약물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왼쪽도 뿌릴 수 있고 오른쪽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염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술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풍선 성형술은 똑같은 원리인데 끝에 이제 풍선이 달려 있어서 풍선을 부풀어줘서 좀 좁아진 데를 한번 좀 넓혀주는 의미,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풍선 성형술 시술 사진은 이렇게 똑같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 보시면 풍선을 부풀린 모습이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까지 도달해서 풍선을 좀 부풀려주면 일시적으로 그 좁아진 데가 좀 풀리니까 조금 더 약물이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성형술 또는 풍선 성형술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하나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연구 논문은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제 스승님이신 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의 신동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좀 중요한 곳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430명이면. 이 430명의 환자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었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신경 성형술을 진행을 했어요. 하고 나서 시술 전과 후에 통증의 점수를 이제 비교한 연구거든요. 보시면은 시술 전에는 허리 통증이 7점, 그리고 다리 통증이 4점. 이게 10점 만점이거든요. 10점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산의 고통을 10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7점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통증이 있던 환자분들을 시술을 했더니만 그 이후에 통증이 2점과 1점으로 각각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30명의 환자 중에서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시술인데, 마찬가지로 디스크 내장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시행을 해요. 그래서 방법은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하고 나서 추간판에 특수 바늘을 삽입하고 그 끝에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열로 인해서 디스크를 감압시키고 통증 신경을 파괴시켜서 허리를 안 아프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 거죠.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사진이고요. 4번, 5번이 병변이었어요. 그래서 4번, 5번에 바늘을 넣는 과정입니다. 옆쪽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끝에 보이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디스크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부위죠. 그리고 이렇게 이 끝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조절을 하면 요 열이 발생되는 그 바늘 끝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 효과에 대한 논문이고요. 2019년도에 이건 터키에서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09명의 환자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20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진행을 한 시술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한 연구 논문이죠. 그래서 바스 스코어는 이제 통증 스코어고 ODI는 허리 그 장애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통증도 심하고 장애도 심하다는 뜻인데요. 시술 전에는 그 통증 점수가 7점대였는데 시술 이후에는 3점대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허리 장애 지수도 시술 전에는 32점에서 시술 이후에는 2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아주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 경도에 뭐 디스크 내장증, 협착증 있는 환자에서 신경 성형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많이 시행하는 이런 이유가 이런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 분께 권유하고 시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가 시술을 받았다. 허리에다가. 그러면은 7명에서 한 8분 정도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시술하기 전에 있던 심한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 이런 것들이 아주 의미 있게 감소가 되어서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던 분들도 간단한 비수술 치료, 시술 이후에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원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복귀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한 그 전에는 하루하루 약을 안 먹으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던 분들이 시술 이후에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통증이 좋아지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약도 안 먹고 잘 지내시는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선택적으로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분명히 실패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수술 치료 실패 사례를 총 3개의 사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 이 환자분들을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함께 한번 해결법을 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예요. 5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개월 전부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던 분인데 최근에 더 악화됐대요.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왼쪽 골반이랑 엉치, 허벅지, 무릎 아래 옆쪽에서 발까지 저리고 때리고 당기고 그런 통증이 내려오는 방사통이죠. 이게 심했던 분이었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까지도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고, 타 병원에서 이미 그 시술까지도 이제 했던, 저한테 와셨던 분입니다. MRI를 보시면은 여기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뒤로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정상보다 뒤로 빠져가지고 요 뒤에 있는 척수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죠. 오른쪽도 눌리는데 왼쪽이 조금 더 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환자분이 왼쪽 엉덩이, 왼쪽 다리 통증이 더 심하셨었겠죠. 그래서 시술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7월 달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4번, 5번 디스크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 바늘이 잘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감압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꼬리뼈로 신경 성형술을 진입을 해서 이렇게 왼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 다리 5번 신경이죠. 4, 5번이니까 이제 5번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프신 거니까 요 5번 신경까지 적절하게 위치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만 봐서는 굉장히 이 의사가 의도한 시술이 잘 됐다는 것을 제가 봐도 또 어떤 다른 의사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경과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시술하고 나서 증상은 바로 좋아졌대요. 좋아졌는데 시술 후 2주가 되니까 허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왼쪽 다리 아팠던 게 다시 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점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20분도 걷기도 힘들다. 통증이 더 심해졌다. 최근에는 더 나빠져서 3분만 걸어도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비싼 돈 들여 시술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뭐 종종 듣습니다. 다른 병원 뭐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도 시술을 많이 하지만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시술을 받으면 그래도 시술 전보단 증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술하기 전에 의사가 시술해도 좋아질 가능성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7, 80%가 좋아지고 20, 30%의 환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증상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자기한테 닥치게 되면 또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좀 기대치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어떻게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62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제가 봤던 환자분이시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실제 외래에서 차트를 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다리까지 많이 아팠던 분이세요. 다른 병원에서 신경주사를 3번이나 허리에다 맞으셨는데도 차도가 없다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오른쪽 엉덩이, 다리가 많이 아파서 잘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환자분은 그 다른 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계시면은 이렇게 다른 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옮기고 뭐 허리 숙여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수년간 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이 오른쪽에 MRI 사진을 보시면은 요 3, 4번과 4, 5번 두 마디에서 굉장히 이 신경의 흐름이 막혀 있는 디스크 협착증 소견이 보여요. 사실 요 2, 3번과 위에 1, 2번도 안 좋고요. 맨 밑에 마디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전체적으로 5마디가 다 안 좋았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신경 주사만 해봤지 그 다음 단계 치료, 비수술 치료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은 그런 비수술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셔서 환자분께 이 사진은 꽤 심합니다. 디스크 협착이 심하시지만 주사 치료밖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는 거는 조금 아까울 수가 있으니 한번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또 환자분도 또 그걸 또 동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꼬리뼈로 마취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오른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뿌려서 약이 잘 퍼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 위쪽에 2, 3번, 3, 4번까지 올라가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많은 약을 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 마디 왼쪽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시술은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제가 이제 회진을 갔겠죠. 회진을 가서 보니까 다리는 좀 나아졌는데 허리는 좀 계속 아프다. 오른쪽 허리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관절 쪽에다가 주사 치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주사 치료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이거 증상이 시술 전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걸으면 허리가 자꾸만 받쳐서 못 걷고 물리치료도 차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질 걸 기대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했는데도 뭐 환자분이 차도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끌고 가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예요. 71세 여자 환자분. 이분도 허리 통증이랑 하지 방사통,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수개월간 지속됐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병원에서 허리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맞았던 분이세요. 마지막으로는 2주 전에 신경주사도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맞으니까 이제 효과도 없어질 뿐더러 주사 치료하니까 더 아프다. 난 이제 더 이상 주사 치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MRI를 보면은 2, 3번과 3, 4번 두 마디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죠. 특히나 뭐 3, 4번 같은 경우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뼈가 이렇게 약간 좀 어긋나 있는 것도 관찰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번과 3, 4번 두 마디 다 잘 했고 또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쪽으로 위주로 약을 잘 뿌렸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시술 잘 되셨고 그 이후에 잘 지내셨어요. 1년, 2년간 잘 지내셨습니다. 근데 시술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병원에 오신 거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환자분이 양쪽 엉덩이와 양쪽 다리 통증, 왼쪽 다리가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 달 전부터 심해졌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간간히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하면서 잘 지내셨는데 한 달 전부터 심해졌다. 주사치료를 이번에 해봤는데 주사해도 전혀 이제 효과가 없다. 그때뿐이다. 너무 걷는 게 불편하고 허리 엉덩이가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MRI 한번 다시 찍어보자. 왜냐면 이제 3년 전 거 MRI는 너무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어요. 보시면은 더 심해졌어요. 3번, 4번 그 어긋난 것 부위의 협착증도 더 심해졌고 2번, 3번 부위에도 디스크 탈출 더 진행이 되어서 신경이 더 누르고 있는 상태죠. 이분도 뭐 3년이 지나긴 했지만 시술을 잘 했던 분이신데 또다시 통증이 재발해서 오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수술 치료 후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환자 인자와 그 다음에 술자 인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술자는 이제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 인자는 크게 6가지 정도, 술자 의사 인자는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인자를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적응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나 우리가 가장 좋은 적응증은 디스크 내장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죠.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 시술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이 아픈 기간이 짧고 비교적 최근에 증상이 심해졌다. 그리고 뭐 다른 치료를 크게 안 해봤다 하셨다면은 협착증이어도 우리가 시술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술이라는 것은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질환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은 이제 시술 후 환자 스스로의 허리 관리 실패. 출자 인자 보면 2번에 또 시술 후 환자 교육 부족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시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버려요. 크게 어려움이 없고 합병증도 없죠.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시술은 우리가 의사가 충분히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환자분이 허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습관, 기존에 하시던 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쭉 아무 변화 없이 치료받고 나서 또 퇴원하시고 나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 작업과 그러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또 다시 허리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가해서 또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어떤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시술이나 이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허리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는 이제 뭐 허리를 꾸부정한 자세라든지 허리를 앉아서 뭔가를 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무거운 거를 자꾸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시술 이후에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것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직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업무를 할 때 중간중간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한다면 중간중간에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허리를 풀어준다든지, 그리고 의자에 앉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의자에 앉을 때는 그냥 앉지 마시고 등받이가 있는, 특히나 이제 등받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의자 요즘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허리의 정상적인 그 곡선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자를 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 대둔근, 그리고 허벅지 근육, 스쿼트 같은 걸 통해서 이 근육을 많이 키우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퇴행성 변화가 온 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디스크가 망가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비우되고 커져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이미 온 거는 다시 우리가 젊은 허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근육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근육을 키우게 되면은 이 허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이 상반신의 무게를 떠받치는 일을 하는데, 근육을 키우면은 그 무게를 근육이 대신 나눠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허리의 디스크와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니까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실제로 또 그런 운동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허리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평생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또 안 하던 운동을 또 바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저는 계속 교육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인자 3번을 보면은 이제 환자의 병변이 여러 마디인 경우, 이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올수록 허리에 한 마디의 병변이 있기보다는 여러 마디의 병변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4번, 5번의 병변이 있어서 거기다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졌어. 근데 3, 4번이나 그 밑에 마디가 또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허리 통증은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뭐 4, 5번이 아플 때 허리 통증이랑 3, 4번이 아플 때 허리 통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끼는 것은 나는 4, 5번이 안 좋아서 시술했는데 왜 또 아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4, 5번이 문제가 아니라 3, 4번이나 밑에 마디, 다른 마디가 또 병변이
증상을 일으켜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병변이 오래된 경우. 마찬가지로 신경이라는 거는 눌리면은 망가지는데 이게 눌린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한 달 눌린 신경이랑 10년 눌린 신경은 똑같이 우리가 수술이나 뭐 시술을 해서 풀어줘도 그 상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 눌렸던 신경은 풀어내주면은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10년 동안 그 단단한 구조물에 끼어있던 눌려있던 신경은 수술을 하건 뭘 하건 풀어줘도 이미 신경이 오랜 기간 눌려서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해도 증상이 좀 남는 경우 또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거죠. 5번에 다른 부위 병변이 증상을 일으킨 경우, 3번이랑 똑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6번, 시간이 흘러서 퇴행성 변화가 심화된 경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 50살 때 허리가 안 좋아서 시술을 받고 좋아졌는데 5년, 10년 지나서 60세가 돼서 그 시술 받은 부위가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 허리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이를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연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술자 인자에서 뭐 1번 적응증이 아닌 환자 선택, 그러니까 무리한 시술, 요것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디스크 병변보다는 협착이 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래도 협착증이 있지만 디스크도 있으니까 한번 시술을 먼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술보다는 시술이 간단하고 환자분들 편하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효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뭐 술기의 미숙함 또는 이제 시술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물지만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수술 치료의 원리와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신경성형술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신경의 부종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거고, 고주파수의 감압술은 열을 가해서 디스크 내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통증 신경을 파괴하는 게 이제 원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는 물리적인 디스크나 뭐 협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재발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정상 신경 상태와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정상 신경 상태를 보면 이렇게 척추관이라는 뼈 안에 있는 공간이, 척추관이 이제 뼈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한정된 공간이죠. 그 안에 신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신경이 아주 편안하고 문제가 없겠죠. 근데 척추관 안에 디스크가 생겼거나 협착이 생겨서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정된 공간 안에 새로운 덩어리가 생기니까 신경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경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비수술 치료는 뭐냐? 이 협착증과 디스크가 탈출된 덩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꼬리뼈로 디스크 내로 기구를 넣어서 약물을 뿌리는 거죠.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협착증 덩어리와 디스크 탈출 덩어리는 그대로 있지만 약물에 의해서 신경이 아파하는 게 좋아진다. 염증이 가라앉고 부종이 빠지면서 신경은 그대로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염증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좋아질 수 있다.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디스크나 협착 그 덩어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상태는 사실 그대로인 거죠. 신경은 눌리지만 염증이 빠지면은 통증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노리는 게 바로 비수술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근본적 치료는 뭐냐? 척추관 안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고 있으면 이 덩어리를 제거를 바로 해주는 거죠. 이거를 제거를 해주면 이제 덩어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정상 상태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이 신경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원래 모양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신경이 편안하게 정상의 면적을 확보가 되니까 이제 신경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근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은 비수술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술적 방법으로만 그 협착이나 디스크 탈출 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제거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의 방법은 고식적 수술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 고식적 방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꼽아 말아 하면 저는 마취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고식적 수술은 작건 크건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심장과 폐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부분 마취만 해요. 저는 3마디까지도 부분 마취로 하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사용한 유합술도 저는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다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그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또 전신 마취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장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시경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분 마취, 하반신만 마취하고 수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마취도 금방 깨고 수술날 당일부터 보행도 가능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구멍이 2개를 뚫어서 하나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하나는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경추와 흉추, 요추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유합 수술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비수술 치료 실패 사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환자분, 비싼 돈 들여서 시술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눈물이 난다 하셨던 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은 디스크도 물론 있죠. 튀어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뒤에서도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착증도 굉장히 심했던 경우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시경 사진이고요. 들어가서 보면 노란색 인대가, 황색 인대가 보이고요. 이걸 뜯어냈더니만 이렇게 신경이 뻘겋게 부어있는 거, 염증 반응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신경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비정상 혈관이에요. 정상적인 혈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눌리고 아파해서 이 혈관이 스스로 자라버린 거예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풀어주고 디스크도 확인해주고 해서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전후 MRI를 비교해보면은 좁아져 있던 공간이 아주 확실하게 왼쪽으로 신경이 풀린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0분밖에 안 걸렸고요. 마취는 부분 마취만 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3주 후에 퇴원하고 오셨어요. 어떠세요? 왼다리가 조금 뻐근하지만 걷는 건 문제 없어요. 두 달 지나고 오셨어요. 이제 저리고 땡기는 건 없습니다. 5달 후에 오셨어요. 이제 왼쪽 다리 통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셨죠. 두 번째 사례도 볼게요. 이분도 그 시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이 똑같이 아프다. 그랬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디스크 병변도 있고 해서 시술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시술을 했지만 이렇게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엔 근본적인 치료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마디가 안 좋았던 분이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곳은 3, 4번과 4, 5번이어서 2마디에다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시행을 했어요. 4번, 5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황색인대가 관찰되고 이걸 뜯어내서 밑에 신경과 디스크를 다 확인했고요. 왼쪽도 신경과 디스크 다 풀어줘서 이렇게 신경을 완벽하게 풀어줬습니다. 3, 4번도 바로 이어서 진행했고요. 두꺼워져 있는 인대 풀어주고 신경 확인하고 디스크도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피주머니 넣고 2마디 수술을 마쳤죠. 그래서 다음날 MRI를 촬영을 하면 이렇게 3, 4번, 4, 5번 2마디 다 수술 전에 비해서 완벽하게 신경의 길이 열리면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마디 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한 70분 걸렸고요. 역시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의 경과를 볼게요. 허리 안 아프다. 근데 오른쪽 다리는 아직 좀 저린 게 있다. 3주 후에 왼쪽 엉치가 조금 통증이 있지만 걸을 때는 괜찮다. 허리가 일단 안 아프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6주 후에 잘 지냈고 왼쪽 엉치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큰 악화되는 거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환자분은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예요. 그 72세 여자 환자분. 비수술 치료 후 한 2, 3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다시 심해졌던 분.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하니까 요 2마디가 더 악화되어서
협착증이 굉장히 진행되어서 신경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이 된 거라서 이제는 비수술 치료, 시술로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두 마디에다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요. 이 3, 4번은 어긋난 전방 전이징이 꽤 심했기 때문에 이 어긋난 거를 맞춰주는 유학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풀어줬고요. 2, 3번은. 그 다음에 4번, 5번, 3, 4번은 이렇게 인조뼈까지 삽입을 해서 완벽하게 신경을 풀어줬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 3번과 3, 4번에 눌려있던 부분이 잘 제거가 되어서 요 신경의 면적이 좁아졌던 데에서 이렇게 넓어진 것 확인이 되고요. 밑에 3, 4번 굉장히 좁았는데 요 신경의 모습이 온전히 보이죠. 그리고 요 노란 색깔 안에는 요 인조뼈가 들어간 것, 요 인조뼈가 잘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마디였고 한 마디는 또 나사목까지 박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조금 1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전에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3번과 4번이 어긋나 있었단 말이에요. 전방 전이증. 근데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위에는 감압술만 하고 밑에는 나사막까지 넣어서 이렇게 어긋나 있던 3번, 4번을 잘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후 경과를 보시면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잘 지낸다. 뭐 걷는 것도 편하다. 3달째 오셨어요. 통증은 이제 없다. 뭐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아주 만족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둘 다 이 척추관 안에 디스크 덩어리나 협착 덩어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술적인 치료로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 치료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요 사례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마미총증후군으로 왔어요. 4번, 5번에서 갑자기 디스크가 굉장히 많은 양이 터져가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소변, 대변 감각도 막 떨어졌던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비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나 비수술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이 뻘겋게 부어 있었고 신경을 제끼면 밑에 하얀 색깔의 디스크 터진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면은 되는 거고 보시면 여기에 그 디스크 터진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펑크가 난 거죠. 디스크에. 그래서 요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확 삐져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신경을 완전히 풀어준 것을 확인을 하고 이 그림이 이제 그 끄집어낸 디스크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나왔거든요. 이게 밑에 자가 있는데 보시면은 7cm 정도니까 거의 뭐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끄집어내주는 그런 수술을 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MRI를 보시면은 터져있던 덩어리가 잘 제거가 되었고 눌려있던 신경이 완전히 풀어져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 비수술 척추 치료는 제가 앞에서 그 연구 논문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약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은 그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좋아져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병변을 직접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남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눌리고 있는 신경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 치료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수술적 치료로만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고식적인 방법보다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더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그 제가 1차와 2차 때 그 강의했을 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들 몇 분만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그 뭐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 뭐 통증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뭐 걷기 운동하다 보면 엉덩이 통증이 뭐 좋아지는지 장기간 약 복용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던 분이에요. 보니까 드시는 약이 리리카, 울트라셋, 그 다음에 위장약,
맞아요. 저희가 많이 쓰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 괜찮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모든 약은 이제 사실 장기간 복용하면은 몸에 안 좋겠죠. 특히나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서 그 그 대사되는 과정을 주로 담당하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간. 그래서 이 울트라셋 같은 거는 이제 간장에서 해도 그 대사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은 간장 수치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피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괜찮은지, 그리고 또 다른 약들은 또 콩팥,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콩팥 수치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문제가 없으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울트라셋이나 리드카 이런 약들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독이나 이런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통증이 조절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약 드시면서 그냥 좀 운동하시고 관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4, 5번 디스크는 팽윤 상태, 근데 30분 이상 못 걷고 서 있는 게 힘들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요. 팽윤 상태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가 터지기 전 단계거든요. 약간 빵빵해진 단계죠. 근데 이 팽윤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더 가해지면은 디스크가 찢어지고 이제 펑크가 나면서 탈출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팽윤 상태일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작업이나 생활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허리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더 진행하지만 않는다면은 뭐 시술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하신 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장 최상급의 수술인지. 최상급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최신의 수술법은 맞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많은 의사들이 이제 노력해오고 있는데,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교과서에 나온 수술만 배웠었어요. 절개하고 전신마취하고 째고 뭐 핀 받고 하는 것만 배웠었죠. 근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많은 척추 의사들이 대학에서도 이제 막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왜 그렇겠어요? 이 장점이 많아서 그래요. 부분 마취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상처가 작고, 또 수술 효과는 기존에 있던 고식적 수술 방법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더 좋고 장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상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최신 수술이고 최신 트렌드고, 많은 척추 의사들이 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회도 다니고 카데바 실습도 하고, 또 저한테 와서 또 수술을 참가하는 의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50분까지여서 오늘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선생님이 디스크는 유전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어머님 디스크 안 좋으셔서 저도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유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듯이 무슨 염색체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전달되어서 유전병이 생기는 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척추 질환, 디스크나 협착증은 유전은 아닙니다. 유전은 아니지만 가족력은 있어요. 가족력. 좀 다르죠. 유전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어떤 그런 것 통해서 유전 아래 세대로 전달되는 게 유전이고, 가족력은 우리 집안의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척추 질환을 앓고 계셨다,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자손들도 척추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서 더 높다, 이건 맞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분,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은 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좀 나이가 젊었을 때,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허리나 관절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별로 없어도 MRI 같은 검사를 해보면은 퇴행성 디스크나 관절의 그런 퇴행성 변화가 초기 소견이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할 수는, 우리가 그 퇴행을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다 먹으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가족력이 있고 허리를 찍어봤더니 초기 단계의 병변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허리, 기립근, 엉덩이 대둔근, 허벅지 근육 이런 것들을 잘 키워 놓아가지고
이게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면 나이를 60대, 70대 먹어도 이 근육이 빵빵하니까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50분이 다 훌쩍 지나가서 제가 오늘 좀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많은 그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또 오늘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